2026년 2월 초,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50대 직장인 이 씨는 잠에서 깨어 습관처럼 투자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마이너스 26%. 하루 만에 은 가격이 26%가 날아간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낙폭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앞다퉈 목표가를 6,0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안전자산 투자의 황금기라고 외쳤습니다. 언론은 금은 시대가 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만에 은 26%, 금 9%가 사라졌습니다. 금은 지난 10년 중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넣어두었던 분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시장의 구조가 있었고 그 구조를 이용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는 금과 은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초,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가격이 단 하루 만에 26% 폭락했습니다. 26%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낙폭입니다. 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9% 하락하며 지난 10년 중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26년 2월 1일 기사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폭락의 뿌리는 중국발 투기 자금이었다고. 그런데 이 말이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 빠졌다고 해서 역사상 최대 낙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 금값은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말 목표가를 6,000달러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 모든 흥분이 채 식기도 전에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빛나는 자산. 전쟁이 나도, 경기가 나빠져도,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금과 은은 버텨준다. 수십 년간 그렇게 불렸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은 그 믿음 자체에 균열을 냈습니다. 금과 은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그 이유 속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시장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이란 무엇인가? 주식이 폭락할 때, 경기가 나빠질 때, 전쟁이 퍼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자산입니다. 금과 은은 수천여 동안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은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으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역시 산업용 수요와 안전자산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과 은의 상승세는 달랐습니다. 채물 수요가 늘어서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금이 더 많이 채굴된 것도 아니었고 공장에서 은이 더 필요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최근 몇 주간의 금과 은, 구리 등 금속 가격 상승은 실물 수급이 아니라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적 자금 유입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장에서 금과 은의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같은 금인데 중국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비정상적인 자금이 들어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투기 자금이 금은 시장에 유입된 경로는 충격적입니다. 중국 선전 등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현금의 40분의 1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배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으로 4천만 원짜리 은을 사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4천만 원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4천만 원어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2.5%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100만 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2.5%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자금이 중국에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실물 수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레버리지 자금이 금은 시장에 유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인위적으로 급등합니다. 실제로 몇 주 만에 금과 은은 물론 구리 등 금속 전반의 가격이 이 자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오른 가격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자산이 오르고 있다. 나도 사야 한다. 그렇게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이 랠리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랠리의 동력이 실물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상하이 시장과 국제시장 사이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는 것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시세 차이가 아닙니다. 중국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투기 자금이 금과 은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장기화됐습니다. 주식 시장도 불안합니다. 해외로 자금을 직접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과 은이라는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것도 40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엄청난 자금을 단기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금이 만들어낸 가격 상승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신호로 읽혔습니다. 중국에서도 사고, 미국에서도 사고, 한국에서도 샀습니다. 금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랠리의 동력이 실물 가치가 아니라는 점, 실물 없는 가격 상승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자금들은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조건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태가 터지기 전 또 하나의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2026년 1월부터 은을 이중용도 전략물자로 분류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용도란 민간과 군사용도 모두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은 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전략물자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 조치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은이 국제시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고 그 결과 은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40배 레버리지로 부풀어 오른 중국의 투기자금, 상하이 시장에서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비정상적 프리미엄, 그리고 은 수출을 막아 수급 불균형을 키운 규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폭발 직전의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족한 건 단 하나, 불쏘시개였습니다. 그 불쏘시개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26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케빈 워시는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의 인물입니다. 빈축을 할 것이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 소식 하나로 달러 가치가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과 은처럼 이자가 없는 자산의 매력이 즉각 떨어집니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금리가 붙는데 금은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붙지 않으니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방아쇠였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는 순간 중국 투기자금이 만들어 놓은 상하이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40배 레버리지 위에 올라앉아 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과 은 폭락의 진짜 구조입니다. 실물 가치가 아니라 레버리지와 투기자금이 만들어낸 거품이 달러 강세라는 바람 한 번에 한꺼번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케빈 워시, 지명 소식 하나가 역사상 최대 낙폭의 방아쇠를 당긴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강제 청산이 시작되자 주요 선물 거래소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카고 사업거래소를 비롯한 주요 선물 거래소들이 변동성이 커지자 금과 은 선물의 증거금을 최대 36%까지 인상했습니다. 36%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갑자기 판돈을 36% 더 내야 계속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투자자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보유 물량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이 다시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하락이 커지면 또 증거금이 부족한 투자자가 생깁니다. 또 강제 청산이 나옵니다. 또 하락이 심해집니다. 또 증거금이 부족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습니다. 은 26%, 금 9%. 은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금은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자금, 투기 세력, 증거금 인상, 강제 청산, 악순환. 이 구조는 언제든 어떤 시장에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26년 2월 1일 기사에서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금과 은의 폭락은 실물 시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발 투기 자금이 40배 레버리지로 만들어낸 가짜 거품이 케빈 워시 지명이라는 단 하나의 소식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금은이 나빠서 폭락한 게 아닙니다. 금은을 도구로 이용한 투기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구조를 만든 투기 세력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믿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이름표는 자산의 본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구조의 자금이 들어와 있느냐가 진짜 위험을 결정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모건 스탠리기가 연말 목표가 6,000달러를 외치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폭락의 씨앗은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안전은 처음부터 40배 레버리지 위에 세워진 모래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이 금은 시장에서 끝나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챕터 9 심화 연결 1 약 1,040자. 이번 추격의 파장은 금은 시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은 시장에서 강제 청산된 중국 투기 자금은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그 자금이 구리 시장으로 가면 구리 가격이 왜곡됩니다. 원유 시장으로 가면 기름값이 출렁입니다. 곡물 시장으로 가면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왜곡된 원자재 가격은 제조업체들의 원가를 흔듭니다. 원가가 흔들리면 소비재 가격이 따라 움직입니다. 외국 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들의 가격이 중국 투기 자금의 이동 경로에 따라 출렁이는 겁니다. 중국 선전의 거래 플랫폼 하나가 우리 슈퍼마켓 가격표까지 건드리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또 하나의 파장이 있습니다. 증거금 36% 인상이라는 조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반복될수록 거래 문턱은 높아집니다. 초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대형 기관들만 남게 됩니다. 안전자산 시장이 더 이상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은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규제가 장기화되면 전 세계은 수급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2년 전 노후 자금의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은 통장을 개설하신 50대 직장인입니다.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올려잡을 때마다 조금씩 더 사들였습니다. 은이 꾸준히 오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2026년 2월 하루 만에 26%가 사라졌습니다. 2년간 모아온 수익이 단 하루에 날아갔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를 모른 채 들어간 것이 결국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창구에서 금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펀드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높게 부르는 걸 보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사태의 구조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경고 신호가 보일 때 먼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폭락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뉴스를 보며 이유를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금은 상품이 실물 기반인지 선물 기반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금 현물 통장과 금 선물 투자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실물 기반이라면 금값이 떨어져도 내가 가진 금의 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선물 기반 상품은 이번처럼 증거금 인상과 강제 청산의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지금 당장 매 상품의 운용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모르겠으면 가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말 한마디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러 지수와 연준 의장의 정책 성향을 함께 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번 폭락의 직접적 트리거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었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환경이 조성되면 금과 은의 매력은 즉각 떨어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분위기이면 금은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내려갈 분위기라면 금은의 매력이 살아납니다. 금은 투자는 그 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의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 이번 사태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 상하이 금 시장의 프리미엄 지표를 주시하십시오. 상하이 시장의 금은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될 때 그것은 중국 투기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언젠가 터질 청산 물량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그 프리미엄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 청산이 임박했다는 경고등입니다. 이 지표는 인터넷 검색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금과 은의 폭락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진 사태였습니다. 중국 투기 자금이 40배 레버리지로 만들어낸 가짜 거품.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순간 그 거품이 한꺼번에 터진 것. 그리고 선물거래소의 증거금 36% 인산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강제 퇴출시키며 역사상 최대 낙폭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나쁜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구조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면 안전자산이라는 이름표가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높게 부를수록 언론이 흥분할수록 그게 진짜 상승의 신호인지 투기 거품의 신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실물 기반이 아닌 금은 상품이 있지는 않습니까? 달러의 방향은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들어간 상품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하이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안전 자산도 공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 안전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